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압도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정작 가족의 배고픔은 외면했던 사람. 세상을 바꿀 답을 알고 있다면서도 결국 담장 너머로 사라져버린 이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함께 펼쳐볼 책은 조선 후기 최고의 문제작,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주인공 허생은 매혹적이지만 지독히 모순적인 인물입니다. 단돈 만냥으로 조선의 경제를 뒤흔들고 도둑들을 교화하는 기적을 행하지만 그 비범함 속에는 서늘한 오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에는 영웅의 활약상 뒤에 가려진 허생의 그림자가 담겨 있는데요. 그는 그를 아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 자신만의 닫힌 낙원을 만들었고, 정작 나라를 바꿀 기회가 왔을 때는 대안 대신 비웃음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춥니다. 돈 만냥에 나라가 흔들리니 수준을 알만하다고 조롱하면서도 정작 현실의 고통을 짊어지기보단 은둔을 택했던 지식인의 한계.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판하는 자의 고결함과 실천하는 자의 남루함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말이죠.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시대의 모순을 온몸으로 껴안고 고뇌했던 한 지식인의 위태로운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그럼 무르익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살인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이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 하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7년인걸 하고 획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보려나 하니 만냥을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갓신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에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을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2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 과연 만건값이 10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것입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디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은 될 수가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가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1000명이 1000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1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흔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30만 양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에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100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100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100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거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2,000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를 엮어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 한 해하고 세 해만큼 걸러지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30만여 호나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 구휴라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며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2,000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땐 먼저 부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엷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이리들을 낫거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 하여라. 다른 배들은 모조리 불사르며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갈 사람이 있겠지. 100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것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 서랴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10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 안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냥을 실패보지 않았소? 허생이 웃으며 채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요. 만냥이 어찌 돌을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냥을 변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을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씨는 대경에서 일어나 절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버렸다. 변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터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 댁입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냅지요. 변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와서 나를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요. 변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했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이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의 정의가 날로 두터워갔다. 어느 날 변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였는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서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1000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10로 쪼개면 100냥이 10이라 또한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닭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9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이 아니오. 대개 만냥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배면 배를, 한 고을이면 한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10,000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임에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냥을 끼워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냥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100만 냥을 빌린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나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겠소. 이미 만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허, 착오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반계 거사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적히 구황의 머리를 살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정승 이완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며 기이하구나.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조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이는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은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는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래어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2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나는 원래 제2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예든에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모두 내어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에휴,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니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에휴,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